이번에 너의 아버지 환갑잔치하고 여행도 다녀왔다며? 나도 좀 있으면 환갑인데. 난 잔치는 됐고 일본 쪽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시간 괜찮니?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들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더군요. 조론까지 하셔서 상간남하고 새살림 차리셨으면 그쪽 집에서 밥 먹어야지. 왜 여기를 오세요? 아니, 조론을 한 건 네 아빠하고 나하고의 일이고 너희랑은 별개의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그나저나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여? 엄마가 엄마 같아야지. 엄마 대접을 해드리죠. 30년을 넘게 같이 산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환갑 여행 같은 쉰소리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그러자 전처는 무슨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마냥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불효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버릇이냐? 이거 다 네 아빠가 시킨 거지? 네 아빠가 나한테 이러라고 했지? 그때 마침 전처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그걸 흘기 보더니 갑자기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 지금 박창식이 차 타고 오신 거예요? 전처가 크게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 좀 했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마나 친한 친구길래 박창식 뒤에 하트까지 붙이셨어요? 그럼 지금 그 인간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거겠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 엄마 환갑 선물 깜빡했네. 이거나 받으세요. 하더니 제사상에 있던 백숙의 닭다리를 뜯어서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갑자기 아내가 조론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론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이 나서 조론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복수를 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그럽니다. 추석에 아들놈하고 딸이 조론한 아내하고 상간남을 폭행하고 재물 손괴를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전처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자식들하고 환갑잔치랑 해외여행을 다녀온 걸 알고는 자기는 왜 안 해주냐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데 아들놈이 갑자기 아, 엄마 환갑 선물 깜빡했네. 이거나 받으세요. 하면서 제사상에 올렸던 닭다리를 집어 전처 얼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도망가니까 딸이 쫓아나가서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그 상간남의 신형 그랜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국물을 붓고 말았습니다. 엄마 선물인데 대신 좀 받으세요. 흘린 건 걸레로 박박 닦으세요. 엄마로 닦지는 마시고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이게 다 며느리하고 사위,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다 봤다고 하네요. 지금 전처는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정신적 충격이 크다나 뭐라나 그 상간남 차는 운전석이고 조수석이고 다 엉망이 돼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짓을 했으면 야단을 쳐야 하는 게 부모 도리겠지요. 엄마한테 음식물을 던지고 남의 차에 쓰레기를 붓고 하지만 전처가 그동안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상간남하고 전처가 우리 자식들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모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거기다 절더러는 내가 자식들을 시켜서 그랬다면서 교사범으로 고소하겠답니다. 근데 전 아들놈이 닭다리 던진 뒤에야 상황을 알았고 딸이 차에 음식물 붓는 것도 뒤늦게 현장에 가서 봤을 뿐인데 말입니다. 다만 제가 그 꼴을 보고 웃음이 나와서 웃었더니 그걸 보고 제가 시켰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아들놈은 7급 공무원이고 딸은 중견기업 다니는데 이번 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전처가 3년 전에 유부남인 그 상간남하고 바람이 나서 저한테 조론을 요구하고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가출에다가 제가 안 한 일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조론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전처의 나쁜 짓들이 재판에서
자식들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이 쓰여지고 한동안 글을 쓰시지 않다가 1년 뒤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답장을 써주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 이제야 답글을 씁니다. 우선 아이들은 작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각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여 총 200만 원을 상간남과 전처에게 주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의 법적 무지로 인하여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합의 이후 전처와 상간남에게 상간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게 되고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남사스럽고 창피한 사건들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잘 해결되어 속은 시원합니다. 기왕 이렇게 글을 쓰는 김에 저의 지난 억울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전처와 결혼한 건 33년 전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동창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젊을 때부터 노가다부터 음식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줬고 술, 도박,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이 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출가하자 8년 전에 대전에서 원래 고향이었던 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됐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저희 부부의 고향이기도 했고 제 부모님의 묘가 있으며 서산에 계시는 전처의 노모가 거주하는 곳과도 가까워서 함께 합의하에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외지로 나갔던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 조금씩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잊고 있던 인간관계를 다시 만나며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2년 정도 지나서 아들놈 장가 보내고 몇 년 뒤에 딸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전처가 조론을 요구하더군요. 예전에 탤런트 백일섭 씨가 조론을 해서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탤런트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조론이라뇨.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전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애들 뒤치닥거리하고 당신 밥 차려주는 거 너무 신물이 나게 힘들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이혼하면 애들 보는 눈도 안 좋으니 조론하고 당신도 당신 편하게 인생 삽시.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33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러자 전처는 가출을 해서 일주일 뒤에 돌아오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겠다는 등의 압박과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론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론 서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서약서 내용 중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나도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을 보고 당신 남자 생겨서 조론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전처는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론하는 마당에 서로 싸우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언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봤어요? 당신이야말로 조론하고 나서 여자 너무 많이 만나지 말아요. 듣고 보니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3년 만에 저희 부부는 조론을 하게 됐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요. 조론을 하고 나서 전처는 조금씩 외박과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신경 안 쓰기로 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여자가 자꾸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니 솔직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밥도 거의 집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어느새 먼지가 앉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처가 갑자기 당진 쪽에 원룸을 구했다며 자기는 앞으로 거기서 살겠다고 가끔 올 테니 잘 지내라고 하면서 이불 몇 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조론을 했다지만 33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렇게 나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여자를 조론까지 시킨 마당에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처가 나간 뒤에야 생각이 난 건데 조론하고
제가 솔직히 약이 올라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처는 돈을 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물론 조론하면서 대전에 있는 시골 땅을 1000평 정도 줬는데 그걸 팔지 않는 이상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그때는 뭐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다 속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전처의 엄청난 배신을 알게 됐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국민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었는데 전처가 조론 이야기를 꺼내고 머리도 아프고 남사스러운 마음에 거의 반년 만에 모임에 나갔더니 동창 중 한 놈이 자꾸 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랄까요.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면서 그 동창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니 뭐 할 말 있는 거 같은디? 왜 날 자꾸 그렇게 쳐다보냐? 그러자 그 동창이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야, 네 마누라 바람난 거 같아. 좀 관리를 해야겠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론한 마당에 체면이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론했다. 3개월쯤 됐어. 그러자 친구가 조론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야, 네 마누라 남자 만나고 다닌 건 조론하기 한참 전인 것 같다. 지금 동창회에 있는 놈들도 너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였는데 거의 1년 전부터 창식이 놈하고 붙어먹은 것 같은데. 순간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창식이라면 국민학교 때 저랑 같은 졸업반이었던 동기였는데 그 놈이 내 아내랑 바람이 났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줘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디. 네가 동창회에 마누라랑 같이 온 적이 몇 번 있었잖아. 그때 창식이 놈이 술을 거하게 마시고선 그랬다 아니었어. 미영이랑 국민학교 때 서로 좋아했었다고 말여. 그때는 그냥 술 처먹고 꼬장하는 줄만 알았는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서산 호수공원에서 손잡고 돌아댕겼다는 소문이 돌더란께. 그때만 해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남사스러워서 다들 쉬쉬했는디. 요즘엔 둘이 같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서 니도 알고 있는가 싶어 물어본 거여. 근디 아닌갑네. 순간 창피함과 분노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그래도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창식이도 결혼이었다 아니었냐? 그놈이 뭔디 남의 각시를 건드리고 댕기는겨? 아이고, 네가 대전 가 있어서 모르는겨. 그놈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바람쟁이여. 결혼을 했는디도 이리저리 만나고 댕기는 여자가 한 트럭은 넘을 거여. 그놈 마누라가 그놈 바람 피운다고 속병 나서 병원에도 몇 번이나 입원했는디. 우리도 이거 정확히 안 게 창식이 마누라 때문이여. 요새 그놈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디. 네가 동창회를 통 안 나와서 모르고 있었구만.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전처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받더군요. 여보세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요? 야, 네 남자 생겼냐? 아니, 내가 무슨 남자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려면 전화 끊을란다. 네 창식이랑 만나고 있었다며? 내가 다 들었어. 창식이는 그냥 친구고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댕기는겨? 네 서산에서 창식이랑 손잡고 돌아댕겼다면서? 증거 왜 생사람 잡고 그려? 그리고 조론한 마당에 내가 남자를 만났던 말았던 무슨 상관이요?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전화나 끊어. 전처는 이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순간 속에서 불길이 확 올라왔습니다.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당장 전처가 구했다는 원룸으로 찾아가고 싶었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비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웬일로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네 엄마가 말이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박창식이란 놈하고
바람이 났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나저나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머리 아프네.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가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들이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전처는 분명 당진에 있는 원룸에 산다고 했는데 아들이 알려준 주소는 서산시 음안면에 있는 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했죠. 다음날 저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전처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좀 넘었을까요? 멀리서 신형 그랜저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 차에서 전처와 창식이 놈이 함께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둘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33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미 창식이 놈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개 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건드려? 근데 이놈이 저를 도리어 밀치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뭐라고? 너 뭔데 우리 사생활의 간섭이여? 조론했다며? 그럼 이제 서로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었어? 전처는 그 와중에도 창식이 놈 편을 들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싶어서 조론한 거 아니잖아요? 창식 씨한테 왜 이래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33년을 같이 산 여자가 내 앞에서 다른 남자 편을 들고 있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더군요. 야, 박창식. 네가 유부남인 거 알제? 네 마누라는 뭔 죄가 있다고 이래?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려? 우리가 무슨 사이인디? 우리는 그냥 친군디. 왜 잊혀진 걸린 정신병자 마냥 엑스역시? 뭐라고 이 새끼가? 제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전처가 저를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제 조론도 했는데 이제 와서 동네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자 창식이 놈도 더 큰 소리로 위협하더군요. 너 지금 내 폭행한 거야? 경찰서 가고 싶어? 아님 여기서 더 싸울래?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나서 지 서방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른 남자놈 편을 들어 전처는 그때도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이 사람은 그냥 친한 친구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조론 서약서 기억 안 나? 나 이제 딴 사람하고 살림 차려도 당신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건데요? 정신 좀 차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분노가 사라지고 서글픔과 비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죠. 뒤에서 창식이 놈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전처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더니 다음날 아들과 딸이 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이미 전처한테 연락을 몇 번 했었나 봅니다. 제 앞에서 또다시 전화를 걸더니 막 전처를 다그치는데 그걸 딸이 말리더군요. 오빠, 그만해. 어차피 엄마 완전히 마음 떠나서 새 살림 차리려고 아빠한테 조론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전화해서 따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빠, 그냥 이혼하시고 그 만나는 남자한테 상간소송 거세요. 아들은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자꾸 전화기만 들여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애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동네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죠. 근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별거 중이니까 이혼은 가능한데 상간소송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하고 싶으면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창식이 와이프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아이고, 당신도 알게 됐구만요. 근데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유. 그 인간이 워낙 교활해서 흔적을 잘 안 남기거든요. 내가 몇 년을 잡아보려고 했는디 아무것도 못 찾았단 게유. 정말 답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게 뻔한데 이걸 소송도 못한다니. 일단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럼 증거 모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났는데 전처는 더욱더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식이 놈과 둘이서 장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는 소문도 들리고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도 오지도 않고 둘이서 속초로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싶어서 장모님께 여쭤보니까 정말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도 많이 괴로워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미영이 보고 네가 미쳤냐고. 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양반인데 이래도 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창식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어째. 장모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화병이 나서 한 달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전처는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딸이 엄마한테 아빠가 입원했다고 말했다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전처는 창식이랑 제주도에 놀러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도 안 한다고 급구 말렸는데도 애들이 꼭 하겠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꽤 크게 잔치도 열어주고 베트남으로 해외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데 무슨 환갑잔치냐고 했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딸은 더 눈물겹게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도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만 아빠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아빠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제가 자꾸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에서는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려줬어요.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도 보고 이제 새로운 식구도 생기고 이런 기쁜 일이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환갑 여행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추석이 됐었고 그리고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석날 아침 아이들과 제사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전처가 서 있더군요. 2년 동안 명절 한 번을 안 챙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처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들 지냈니? 추석도 되었는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지. 어쩜 그렇게 무심들할까? 꼭지 애비 같다니까. 호호. 하면서 웃더군요. 아들하고 딸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고 며느리하고 사위는 민망했는지 자꾸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들놈 손주 녀석만 할머니 왔다. 하면서 반겨주더군요. 전처는 그런 분위기를 무시한 건지 눈치를 못 챈 건지 당연하다는 듯이 너스레를 떨면서 밥상에 앉더니 며느리 보고 간만에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 먹어볼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거기서 또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이번에 너의 아버지 환갑잔치하고 여행도 다녀왔다며? 나도 좀 있으면 환갑인데 난 잔치는 됐고 일본 쪽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시간 괜찮니?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들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더군요. 조론까지 하셔서 상간남하고 새살림 차리셨으면 그쪽 집에서 밥 먹어야지. 왜 여기를 오세요? 아니 조론을 한 건 네 아빠하고 나하고의 일이고 너희랑은 별개의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그나저나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여? 엄마가 엄마 같아야지. 엄마 대접을 해드리죠. 30년을 넘게 같이 산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환갑 여행 같은 쉰소리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그러자 전처는 무슨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마냥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불효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버릇이냐. 이거 다
네 아빠가 시킨 거지? 네 아빠가 나한테 이러라고 했지? 그때 마침 전처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그걸 흘기 보더니 갑자기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 지금 박창식이 차 타고 오신 거예요? 전처가 크게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 좀 했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마나 친한 친구길래 박창식 뒤에 하트까지 붙이셨어요? 그럼 지금 그 인간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거겠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 엄마 환갑 선물 깜빡했네. 이거나 받으세요. 하더니 제사상에 있던 백숙의 닭다리를 뜯어서 전처의 얼굴에 던져버린 겁니다.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이라 닭다리가 애들 팔뚝만 했는데 그걸 얻어맞은 전처는 크게 휘청거리더군요. 저는 아무리 바람이 난 엄마라도 닭다리를 집어던지다니 화가 나서 아들을 말리려는데 전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 가족 모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주방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은 잔반 냄비를 들고 전처를 쫓아나가더군요. 야야, 이게 무슨 짓이여? 제가 딸을 말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겨우 뿌리치고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딸이 전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상간남의 그랜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말어.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너 뭐 하는 거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창식이가 황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차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식이를 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딸이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내부에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엄마 선물인데 대신 좀 받아요. 흘린 건 걸레로 박박 닦아요. 엄마로 닦지는 마시고요. 이 말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속이 후련해지는군요. 물론 그때는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창식이 놈이 제 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길래 제가 막아서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따라 나온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자 그제서야 둘은 차를 타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더군요. 근데 전처가 음식물 쓰레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랜저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더러운 차랑 전처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걸 본 전처는 저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다 당신이 시킨 짓이지? 각오해.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니까. 아니, 이 여편네가 진짜 자기들이 먼저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나를 고소한다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닥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좀 과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배신한 사람한테 부모 대접을 해주는 건 애들한테도 교육상 좋지 않으리라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또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실까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참 부끄러웠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도 전부 이해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제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처와 상간남이 저희 자식들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제가 교사를 했다면서 저까지 고소했더군요. 폭행죄, 모욕죄, 재물손괴죄까지 이렇게 나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강하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드님이 공무원이시고 따님도 중견기업에 다니시잖아요. 이런 일이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승진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니 이걸 빌미로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했지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법적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옛날 핸드폰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군요. 아빠, 제가 3년 전쯤에 엄마 핸드폰 바꿔준 적 있는데
그 옛날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장롱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정말로 전처의 옛날 핸드폰이 장롱 안에 있더군요. 근데 켜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망해서 딸한테 이야기하니까 딸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날 핸드폰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2주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핸드폰 포렌식 복구했더니 소송할 만한 증거 엄청 많이 찾았어요. 알고 보니 핸드폰 기록을 전부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처는 저한테 조론을 요구하기 2년 전부터 창식이 놈과 연을 맺고 있었더군요. 1년 차에는 창식이 놈이 전처에게 열렬한 구애를 하고 2년 차 때는 둘이 사랑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첩도 열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처가 이상한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부터 둘이 모텔 방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는데 정말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진과 문자를 보내놓고는 나와 애들 앞에서는 친구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걸 변호사에게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상간소송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조론 서약서가 나중에 판결에 지장이 갈까 걱정되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애초에 조론 서약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론에 서약을 해도 법적으로 정조의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모님께서는 조론 전 이미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2년이라는 지옥 같았던 인내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전처에게는 이혼 소송장을, 박창식에게는 상간소송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장이 도착하자마자 전처와 박창식한테서 불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전처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무슨 소송이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냥 친구 사이라고. 당신 이거 취하 안 하면 무고죄로 내가 고소할 줄 알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했죠. 해봐라, 이 더러운 년아. 네 증거 다 있으니까 재판 결과 나오기만 해봐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준다. 박창식이 몸도 전화를 걸어와서는 협박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야, 동네 시끄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마누라 만나는 게 기분이 상한 것 같은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이거 취하고 조용히 좀 넘어가자고. 괜히 동네 망신만 시키지 말고. 순간 화가 확 올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이 크스야, 돈. 네가 뭔 돈을 준다고 쌀이여? 네가 뺏어간 게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33년이라는 세월을 네가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재판장에서 보자. 그리고 8개월이 지나 상간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가 2,500만 원. 변호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 위자료는 보통 서울에서나 나올 법한데 시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아마도 사모님의 뻔뻔한 거짓말이 판사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이혼도 하게 됐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조론을 하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나누어 줬기에 이혼 소송도 금방 끝났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전처는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난 박창식이랑 친구 사이일 뿐인데 당신이 의부증으로 소송까지 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라고. 이 멍청한 여편네야.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이여. 그렇게 법원에서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처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혼 후에는 아들이 상간소송에서 썼던 증거들을 박창식이 와이프한테 보내줬고 박창식이 와이프도 전처한테 상간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박창식이 놈은 요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듣자 하니 전처한테는 자기 돈 많다고 허세부리면서 신형 그랜저도 끌고 다녔던 것 같은데 2,500만 원도 아직 다 못 갚아서 그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돈 다 갚아도 이제 이 동네에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전처가 처음 조론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그때 왜 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하는 후회가 갑니다. 하기사 그때는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런 배신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서로 잘 지내보자고 조롱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2년 전부터 창식이랑 눈이 맞았고 계획적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한 거였죠. 그동안 힘들었다느니 자기도 인생을 살고 싶다느니 하는 말들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다 있나 싶더군요. 창식이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그것도 제가 좀 더 잘 챙겨주던 동창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 아내를 꼬셔서 가정을 망치다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전처는 아직도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네 어른들한테 증거 사진이랑 문자 내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다 진실을 알게 됐죠. 법원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도 받아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배신감은 돈으로는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우리 가족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특히 추석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더 자주 찾아와서 살펴주고 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응석도 부리고 얼마 전에는 막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임신했다고 했던 그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죠. 병원에 가보니 꼭 어릴 때 딸 모습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 작은 게 내 손가락 하나를 꼭 잡던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직도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저 사람도 내 얘기를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전처와 창식이 놈이 이 동네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겠죠. 33년의 기억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때로는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전처와 찍은 사진이나 물건들을 보면 서글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딸도 아기 키우느라 바쁘지만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새삼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네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긴 글로 써서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다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아이디는 달랐으나 아무리 봐도 이분이 쓴 글 같아서 동일한 부분을 편집하고 이분이 이혼을 하고 난 뒤 있었던 후기만 정리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벽 3시쯤 전처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전처는 언니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일찍 죽었고 남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혼자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저보고 상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상주냐고. 네 사랑하는 최창식이한테 상주시켜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 전화가 와서는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것도 못해줘? 아무리 내가 미워도 엄마는 당신한테 잘하지 않았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뒤통수 친 주제에 같이 산 세월을 논하지 마시오. 최창식한테 하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는겨?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사실 최창식하고 전처는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였습니다. 나한테 상간소송으로 2,500만 원, 최창식의 마누라한테 상간소송 당해서 또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1,500만 원까지. 최창식은 이혼 위자료 주기 싫어서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전처는 지금도 최창식하고 상간소송 위자료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분할해준 대전 땅은 최창식하고 연애질할 때 싼 값에 팔아버렸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애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혼자 상가집에 다녀왔습니다. 서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보니 전처 혼자 상복을 입고 앉아있더군요. 형제들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사람이라도 많았을 텐데 무슨 고아 마냥 아무도 없는 상가집에 혼자 앉아있는 전처를 보니 저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상주 한 장을 차고 옆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상주 노릇을 하면서 보니 전처가 정말 힘들어 보이더군요. 문상객도 몇 명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두어 명이 와서 조문하고 가고 동네 아는 어른 몇 분이 와서 돌아가시고 그나마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밤새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빈소에는 향 냄새만 가득했고 밤이면 더 쓸쓸했습니다. 전처는 밤새 훌쩍이면서 울더군요. 아들하고 딸은 발이 날 때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전처가 절하고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절만 받고 가버리더군요. 원래 같았으면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외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울면서 절이라도 했을 텐데 전처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인이 외롭게 가셨습니다. 화장터에서도 전처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최창식이도 안 오고 전처 남동생도 미국에서 비행기 표가 없다고 못 온다고 하고 결국 장지까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전처가 저를 붙잡고 고생 많았어요. 밥이나 먹고 가요. 라고 하더군요. 그냥 가려다가 그놈의 정이 뭔지 결국 둘이서 몇 년 만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전처가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미쳤었나 봐요. 그때는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요. 알잖아요. 나도 고생 많이 한 거. 지나간 일 그만 이야기하쇼. 당신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밥이나 먹고 돌아갑시다. 전처는 밥도 안 먹고 훌쩍이더니 선영이 딸 낳았다면서요? 연락해봤는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장례식 때도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던데. 하면서 울먹이더군요. 추석 때 당신이 고소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하고 딸한테 고소를 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최창식 그놈이 하자고. 됐고 그놈이 강제로 한 거 아니잖아. 애들하고 척지기 싫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았어야지. 무튼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고.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전처는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밥값 계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었을 적 연애하던 시절과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참, 아무리 답답한 인생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 뒤통수 치면 천벌받는 걸 왜 몰랐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바람난 아내가 아들이 던진 닭다리를 맞았다는 글을 읽고 혼자 한참을 웃었는데요. 결론은 결국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라 뒷맛이 씁쓸한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제발 바람 좀 피우지 맙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